요거부터 한번 뽑아서 네. 읽어보죠. 자, 안전자산으로 미국채 선물 ETF를 보유 중인데요. 지난해 코로나 위기 때 30년물은 수익을 내서 정리하고 주식으로 갈아탔는데 아직 10년물은 들고 있습니다. 비중은 10% 정도이긴 하지만 제로금리 시대에 더구나 금리가 오를 거란 예상이 지배적인 이 시점에 미국채 10년물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난이도가 센데요. 세요. 엄청 센데요. 저 종목 중심인데 네. 국채금리. 일단은 지금 ETF인데 미국 국채 10년물 ETF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 네.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인데 네. 지금 이제 화두는 작년 말 그때부터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죠. 네. 오르고 올해 들어서도 막 오르다가 그 다음에 막 실제로 막 물가 상승률 발표되고 하니까 네. 막 4%, 5%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반응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약간 금리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가 다시 가고 그런 모습인데 근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 2023년 그때까지는 원래는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라고 네, 했다가 그렇죠. 갑자기 또 2023년에 두 차례 정도 내릴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바로 며칠 전에 들려온 소식을 보니까 되게 매파적인 그런 연준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2020년에도 올릴 수 있다. 22년 말에도. 그렇죠. 네. 2022년 말에도 올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확실히 뭔가 좀 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걸 우려해서 반응을 하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상승이 지금은 좀 주춤하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럼 지금의 국채 한 1.5 전후에서 움직이는 그렇죠. 좀 더 높아질 수 네. 있다라고 이제 좀 더 생각은 높아질 수 들긴 있다. 해요. 그렇다면은 네. 10년물 국제 ETF의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근데 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막 예전처럼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그럴 수는 생각하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 길게 봤을 때는 저성장 시대는 이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 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10년물 국채 금리 베이스 그 투자 자산을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투자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좀 마이너스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주식 비중이 또 크고 뭐 그러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 들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제 생각에 또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약간 저금리 시대 큰 관점에서는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조금 CD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CD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억대 이상을 굴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6, 거기다가 뭐 채권을 3, 뭐 거기다가 당장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뭐 보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자산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거든요. 조금 레벨이 많이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채권을 보유하는 게 좋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제로금리에서 미국은 제로금리 이하로는 내려갈 수 없는 약간 시장의 그런 룰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 1.7 정도를 찍고 지금 1.45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채권이 앞으로 약세가 될 포인트와 강세가 될 포인트 그냥 말 그대로 채권 금리가 상승할 포인트와 떨어질 포인트를 다 같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는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이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이제 단기물을 조정하는 기준금리라고 하더라도 10년물도 따라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 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러시아 같이 달러화 대비 환율이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반대로 미국의 장기채를 매수를 하는 경향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지난 2월 말부터 일본이나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복 속도를 보면서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팩트는 아니지만 입찰률을 봤을 때 조금은 중국이 매수를 다시 시작한 포인트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들이 본인 자국의 금리를 올리고 미국 채권의 금리를 투자를 하는 것 같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 살짝씩 좀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상보다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본인들의 통화를 해칭하기 위해 가지고 위협을 조금 이제 2013년도에 워낙 유로존 위기 이런 게 한번 강하게 왔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로 대응한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10%면은 그쵸 비중이 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들고 가시는 게 맞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원래 지난 10년간 저성장 저물가였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마 그 저금리에 저는 고성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예전에는 조금은 작은 규모의 정부였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큰 정부로 조금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이거는 좀 더 먼 얘기긴 한데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 나왔다시피 이제 빅 리셋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중앙정부가 모든 걸 떠안은 상태에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런 논의도 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금리는 아무도 못 맞춘다고 얘기는 합니다. 대신에 장기물 금리는 올라가는 포인트는 기준금리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더 밑으로 좀 더 지금의 채권 강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 주식시장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살 게 없으니까 채권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을 보시면은 지금 10%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그냥 이거는 메인 자산으로 따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으로 그냥 비중을 보유를 하다가 좀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싶을 때 그때 좀 더 사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주식과 채권 간의 상관관계가 역의 상관관계를 좀 지니고 있고 네네. 사실 주식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네, 그쵸. 뭐 물론 이제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 약간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는 그쵸. 들고 있는 게 네. 나중에 뭔가 그런 예상치 못한 하락이 왔을 때 나의 그런 멘탈을 좀 부여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버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모스는 인버스 곧버스를 개인 투자자가 너무 좋아해서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거 인버스 때문에 진짜 막 한강 근처 가신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저는 사연을 듣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다 보면은 전고점을 뚫었으니까 인버스를 샀다. 그래서 몇 프로나 사셨냐? 난 포트폴리오에 대충 한 5% 10% 샀다 그러면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한 종목이니까. 근데 그걸 반을 그냥 샀다. 그것도 곧버스를 반을 샀다. 야, 물론 개인 투자자니까 시드가 1000만 단위 수준?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니까 손실이 나더라도 1, 2년이면 복구가 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구간에서 또 이게 또 아무래도 본인만 못 버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해요. 그쵸. 잘못 찍었을 때. 네, 그래서 멘탈이 어마어마하게 깨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채권이 훨씬 안전한 해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제가 네. 물어보겠습니다. 종목 얘기 나오네요. 네. SK 바이오팜에 물려서 현재 30% 넘게 손실 중입니다. 애정이 식어서인지 물타기도 싫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아니면 그냥 묻어둘지 매일 고민입니다. 자, SK 바이오팜. 제가 이거를 IPO 전에 유튜브에 올렸다가 댓글로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 그러니까 IPO에 참여하시고 아. 바로 그냥 매도를 하신 뒤에 이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큰 이슈가 따르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오버행 물량이라고 그러죠. 뭐 그쵸. 15일, 3개월, 6개월, 1년 뒤에 나오는 기관들의 매도 물량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신약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삼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 뇌전증이라는 그 뇌전증 신약이 세노바메이트 뭐 그걸 거예요. 맞아요. 그게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들어올 거다라는 희망으로 공모가가 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조가 나올 거다, 매출이 얼마가 나올 거다 얘기는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SK 바이오팜은 아직까지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 아니고 근데 매출이 찍힐 것을 가정한 상태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셨다라는 거는 매출이 찍힐 때까지 기다리던가 그게 아니면 지금 빠져나왔다가 매출이 찍힐 때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국내 바이오 업계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은 바이오 업계가 나스닥 상승률보다 낮아요. 근데 미국은 오히려 나스닥 상승률을 이끄는 게 IT 기업이죠. 우리나라는 근데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예시로 봐도 삼성전자는 코스피를 이끌긴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막 다른 국가들처럼 PER 30, 40까지 올라간 적은 없거든요. 항상 PER이 한 15, 13 이렇게만 안정적으로 거래가 됐고 물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바이오가 핫하고 미국에서는 IT가 핫한 게 그 지역의 특색이고 핫한 기업에서 핫한 국가에서 핫한 섹터가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비싼 고평가를 주고 거래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찍히기 전까지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이게 뭐 셀트리온도 처음에 시작은 되게 돈 벌 수 있겠어 해서 돈을 벌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더블 10배 20배 갔지만
지금 SK바이오팜은 이미 셀트리온 기준으로 10배 이상 오른 상황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국내에서 신약이 나온 적은 거의 없죠. 이게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한 30종 정도밖에 안 나와서 바이오팜이 분명 갖고 있는 무기가 강력한 건 맞는데 그게 정말로 시장이 먹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뒤에 좀 더 적극적인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손절을 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네. 이렇게 저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30% 현재 넘게 손실 중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주가가 아마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0만 원대 후반?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막 상장하고 나서 뭐 따상상 갔잖아요. 그렇죠. 20 몇만 원까지 네. 갔잖아요. 그때 이제 조정할 때 매수하시는 네.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러한 그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까지는 그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그쵸.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물량이 나와서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장하고 와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공모가가 아마 그때 6만 5천 원. 그렇죠. 네. 그 정도였는데 20 몇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네네네. 엄청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일단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이슈를 좀 살펴보니까 그 뇌전증 치료제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그 생각보다 좀 매출이 좀 부진했다라고 해요. 네. 예상치보다.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그 판매 승인 나는 그런 국가가 점점 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약간 그 판매 법인, 뭐 네. 판매 그런 대행사 거기도 이제 바꿔가지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이게 바이오 신약 기업이잖아요. 네. 신약 기업이고 사실상 미국 바이오는 그 숫자가 찍히면서 주가가 가는 그런 그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바이오는 약간 꿈의 바이오, 꿈의 주식이거든요. 네. 뭐 어마어마한 그런 블록버스터 시장이 나올 것이다. 이게 임상 1상, 2상, 3상 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SK 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네. 내전진 치료제 말고는 딱히 없어요. 뭔가 네. 이렇게 주가를 뭔가 이렇게 뽐뿌질 할 만한 그렇죠. 그런 파이프라인이 없다. 그래서 일단 그런 파이프라인이 뭔가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네. 그때 이제 그뭐 오뱅 이슈라든지 그거와 무관하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좀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엔 제약 바이오가 좀 핫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그 진단기기 쪽. 그쵸. 그쪽이 좀 핫해서 작년에 제약 바이오 수익률이 100%가 넘었어요. 네. 근데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죠. 반대로 이제 진단기기 그쪽에서 좀 마이너스가 나왔고 네. 뭐 그거와 별개로 바이오 주식이 좀 소외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연초부터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네. 뭐 보복 소비주 막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바이오도 지금 소외되어 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긴 해요. 유럽이나 어떤 이슈가 있죠? 미국에서 열리는 주기적으로 열리는 9월이나 11월 달에 열리는 학회 그런 뭐 같은 거. 학회 같은 네,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학회 컨셉에 걸맞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뛰죠. 그죠 부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제 생각에는 이 마이너스 30%라는 그런 수익률이 빨리 복구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뭐 스케줄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 파이프라인. 근데 그런 파이프라인이 지금 뭐 가시적으로 뭐 등장하거나 그럴 건 없거든요.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SK 바이오팜의 장기 투자 가치를 믿고 네. 그런 파이프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존버하는 게 맞긴 맞는데 네네.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그쵸. 게 좋고 그다음에 그 사실 가장 문제가 이런 거예요. 애정이 식어서 물타기도 싫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쵸.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좀 실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사실 감정을 저도 그래요. 감정을 갖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아, 네. 왜냐면 괜찮은 주식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딴 애다 가는데 얘는 안 가는 거예요. 네. 네.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애정 싣고 팔아버리고 싶고 그렇긴 한데 이걸 감정을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은 이 원칙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항상 수익률이 안 좋을 때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표면적인 그런 해결책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갈아타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SK 바이오팜의 그런 뭐 파이프라인이 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 확신이 없으면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 나만의 그런 매매 원칙 룰이 좀 있어야 된다. 손절 원칙 네. 이런 걸 명확히 세우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중에 또 갈아탔는데 그 주식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좌가 녹죠. 네. 근데 이제 뭐 명확한 그런 그 뭐 매도하는 원칙이 없어요. 그냥 주가 빠져서 기분 나쁘다고 파는 거. 네. 그러면 주가는 어차피 이렇게 가거든요. 그쵸, 이때 다 그쵸.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려올 그렇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을 좀 바로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이게 비중이 10%가 넘는다 그러면은 저는 5% 정도면은 버텨볼 만이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SK바이오팜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는 약간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분석했던 것처럼 뇌전증 신약이 실적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뭐 2, 3년 내에 뭐 실적이 찍히는 만큼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10조 시장이다, 15조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게 정말로 맞다 그러면은 바이오 특성상 신약이고 글로벌을 다 이렇게 본인이 좀 과점하게 되면은 주가는 엄청 많이 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희망이 만약에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그런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중이 5% 정도 수준까지만 조금 뭐 부분 손절 정도를 하시고 왜냐면 포트폴리오상에 한 종목이 5% 정도 차지하는데 마이너스 30%가 나 있다. 버텨볼 만 하거든요. 다른 걸로 돈을 벌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옆에 좀 박아놓는 나중에라도 올라오면은 이제 언젠가는 돈을 좀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옆에 좀 제껴놓고 나머지로 포트폴리오 좀 적극적으로 돌리시면서 아니면 차라리 다른 계좌에 옮겨놓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무서운 게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 대부분 비중을 한 종목에 네. 한 10% 미만 갖고 계시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다른 데서 수익 난 걸 여기서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 정도인데 지금 들고 있는 게 20% 30% 돼 있는 분들 그러면 이거는 대응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저는 맥스 10% 최소한 5% 정도면은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이면은 부분적으로 좀 털어내서 가볍게 만들어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비중이 그쵸. 그쵸. 비중이 5%냐 아니면 50%냐에 따라서 네. 털리는 멘탈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